첫 번째 주제는 비대면 사회와 근거리 학습권의 실천입니다. 공주대학교 양병창 교수께서 주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코로나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너무 큰 쇼크라서 어떻게 갈지 좀 암담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지역의 현장에서 나름대로 전략이랄까요? 아니면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생활권, 근거리 학습권의 실천,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태풍 같은 것이죠. 이제 언제 이러한 바람이 멈출까, 또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떤 것일까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충격에 의해서 학습받던 존재입니다. 우린 교육하면 대체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공간에서 벌써 지식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 것들을 학습하는 것, 그래서 전수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원래 인간은 태초부터 충격에 의해서 가장 많은 학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와 함께 우리가 받은 학습은 무엇일까? 한국은 K방역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건의료 체계에 비해서 교육 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취약성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건 아마도 근대 학교의 그 대단위 학교, 그러니까 다중이 모여서 수업을 일방적으로 받는 그런 근대 교육 시스템에 의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꼬리를 물어서 비대면 수업의 인프라 부족이나 혹은 돌봄의 문제, 학습 격차의 문제, 입시를 연기하자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를 스트레스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학교 단일 공교육 구조의 의존성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1세기를 넘어가면서 100세 장수사회라는 그런 전환, 또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이런 위기적 상황들이 우리의 교육에 대한 재구조화 혹은 전면적인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런 큰 거시적인 변화들과 함께 거기에 아마 기름을 부은 거라고 할까요? 팬데믹 사회가 들어온 거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전환의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평생학습 체계도 전통적인 학교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계속 우리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좀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OECD의 교육 책임자인 슐라이어 마하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 혁신에 그 머뭇거리던 그런 상황들이 완전히 불필요한 행정 요식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 이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환의 평생학습 체제 구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요? 그동안 이제 서구 선진국, 미국으로 대표되는 그 선진국이라는 선망에서 좀 자유로워졌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근대 사회의 서구 중심의 대량 생산과 팽창 사회, 거기에 추격하는 우리나라 같이 그 당시 개도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추격형 사회, 추격형 교육을 쭉 해왔던 것이죠. 이제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또 지방 소멸, 수축 사회화 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속도로 또 규모도 막대합니다. 이런 면에서 새로운 교육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사회 교육, 평생 교육도 구태연한 그런 학교 교육의 그 태를 그대로 유지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식 중심 혹은 강좌 중심 또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구별 뭐 이런 것들이 구태의연하게 계속되는 것이 평생교육의 현실입니다. 이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교육체계 또 평생학습적 교육체계를 재구축할 것인가 이런 과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운 것은 비대면 사회로 인해서 쭉 이어져 오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변화해야 한다,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 두려움과 강박에 대한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빨리 변해야 되고 무조건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되고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되고 뭐 이런 강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에 가장 적합한 교육 그러면 다 아마 10에 9 이상의 사람들은 다 에듀테크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형태에서 우리가 전환해야 되는 하나의 방향이라는 거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안 변하면 안 된다 한 것은 좀 테크놀로지에 의한 공포 마케팅 같은 것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런 두 가지를 크게 배웠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줌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긁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제가 그 나와 있는 것 중에 한 3분의 1도 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많습니다. 3분 퀵 가이드, 뭐 온라인 수업, 뭐 화상 교육, 뭐 줌 활용법 뭐 이런 등등의 굉장히 민감하게 바로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의 길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부인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사실은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변화의 핵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찬찬히 보지 못하고 출발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은 늘 하지요. 현장에 여러 가지 곤란이 있다는 얘기를 전국 평생교육 도시협의회에서 있었던 포럼에서 나왔습니다. 평생교육 부서의 대부분은 지금 모든 사업을 반납하고 사업비를 긴급 재난사업비로 전환했다. 54%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전환했다는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업무는 중단되고 프로그램은 무기 연기됐습니다. 또 수강료 환불, 개강에 따른 업무 복잡성, 평생교육 강사들의 생계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업계에 닥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동의하지만 온라인 체계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소소한 대안을 내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강사료를 일부 교환을 작성해서 일부 강사료를 보존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도 냈습니다. 뭐 작은 아이디어들이 사실은 힌트가 좀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본질적인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저희가 웨비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지역마다 다 웹 세미나로 평생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법, 전략, 뭐 또 관점 이런 것들을 지역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등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끊임없습니다.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작은 그 지역에서의 문해교실의 대응을 보면 본질이 좀 정확하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교실은 속수무책이었다.
빨리 종식되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손 놓고 있을 수만 없었다. 이것이 이제 포인트죠. 결국에는 수업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비대면으로 참여했습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에 대해서 비문의자 글을 배우시는 어머니들의 반응도 곤란해서 경이로움으로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달나라에 착륙한 것 같다는 기분이라고 얘기하실 정도의 경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 공주시와 함께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서 대응했던 작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가 공주대학에 위탁해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강좌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계속 질본이 문을 닫으면 질본이 1단계, 2단계, 3단계 말할 때마다 시청은 문을 닫으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준비해놨다가 다시 리셋되고 몇 번 하니까 너무나 지쳐버렸어요. 제가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이게 기회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런 사연은 계속 올 거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이 문 닫았을 때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역시 언택트에 대한 준비를 강사들과 학습자들에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10차례에 걸쳐서 강사들과 학습자들 소그룹으로 언택트 줌 활용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대학 강좌들도 촬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유명한 강사 선생님들이죠. 우리 대학의 뭐 사학과 교수나 이런 분들이 쭉 해오던 공주학을 사실 한 번 쓰고 뭐라 그럴까요? 용도 폐기된다고 할까요? 뭐 이런 거였죠. 그때 물론 학사의 긴밀한 관계들이 있었지만 프로그램이 다음번에 또 공주 지역에 혹은 전국에 이렇게 확산되는 것들은 좀 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공주의 인물, 뭐 공주의 이야기 이렇게 지역 콘텐츠들을 저희가 개발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뭐 작은 사례지만 한 평생교육기관이 시야와 함께 어떤 이 전환의 시대를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평생교육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고 보여집니다. 학교를 모방하는 강좌 중심의 평생교육에서 어떻게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으로 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방법은 중요하지만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주체가 중요하고 또 내용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에듀테크로 모든 것을 다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분명 일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후 위기, 또 세계화 경쟁 사회에 대한 문제 제기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고 이 사회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깊이 있긴 도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 관성적 현실이 있습니다. 특히 평생교육 쪽에서는 일회성의 교양 취미 강의를 평생교육이라고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이고 또 지역적으로 전환할 것인가. 강좌식 거기에 더해서 아카데미와 같은 다인수학급을 넘어서는, 즉 전통적인 학교 수업 방식을 넘어서는 더 작고 또 생활 속으로 더 밀접하게 들어가는, 즉 신뢰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찾는 게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미 작고 구체적인 실천들이 평생교육계의 실험으로 있었습니다. 도시 중심부의 거점 시설에 모여서 하는 평생학습이 저는 현재까지 평생교육 체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 학습관으로 이어지는 전달 체계의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한 도시 한 평생 학습관에 다 모이는 그런 전통적인 평생교육 체계를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좌 중심 또 강사 중심의 평생교육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천과 행동이 없는 평생교육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생활권 평생학습 체계라고 보여지고 지자체는 이 일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도전의 사례들을 몇 가지 보면 경기도 수원시에서 누구나 가르칠 수 있다, 또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작은 소그룹으로 학습에 시민주도 학습의 플랫폼을 만들어갔던 누구나 학교, 또 은평구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숨은 고수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스킬을 훈련시켜서 강사로 활동하게 하는 사람을 발굴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프로젝트 숨은 고수 학교 같은 사업, 그리고 대전의 평생학습관은 유성구 평생학습관은 마을 주민들의 학습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간 그리고 학습자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자 이 삼박자를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우리 동네 삼박자 평생학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천과 함께 서울시의 동네 배움터라는 평생학습 센터 사업은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센터 사업의 핵심이라고 보여집니다. 동단위에 평생교육위원회 그리고 평생교육 플래너가 연결되고 세 개의 동에 한 명의 평생교육사 이렇게 해가지고 가까운 곳에서 슬리퍼를 신고 가서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것은 아무리 그 좋은 강좌가 있어도 멀리에 그리고 다인수 그래서 위험하다고 우리가 느낀다면 가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배움터는 운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위기에서 우리는 기회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의 본질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는 어디서나 언제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운다인 것인데 이런 학습의 권리, 이 권리에는 늘 따르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이건 주체적 권리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즉 배움과 지역의 공헌 이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학습으로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완성은 지역의 활동 결과 그 성과가 지역의 관계로 축적되는 것이죠. 이게 생활권 평생학습권 권리라고 보여집니다. 배운 데 머물지 않고 지역의 주인으로 그 성과를 관계로 축적하면서 지금처럼 비대면이 계속 요구되는 사회에서 새롭게 우리 신뢰관계를 어떻게 지역에서 만들 것인가라는 고민이 지금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풀뿌리 관계 실천의 핵심은 공간입니다. 지자체가 이 공간을 적정하게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배움의 공간을 공유 함께 모여서 공유의 플랫폼으로 혹은 지역의 활동의 작당 아지트로 그리고 실천의 베이스 캠프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저는 이게 근거리 학습권이라는 생활권의 공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가까운 곳에서 같이 모이고 배우고 토론하고 활동하고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어른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최근에 마을교육 공동체 같은 것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평생교육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역할을 우리는 충분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아지트를 틀고 주민과 아동이 함께 학습 그리고 실천하고 성장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을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자라는 그 엄마들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강사를 모시고 자기네들의 생각을 가다듬는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학습에서 출발하고 실천으로 그리고 관계로 축적되면서 촘촘하게 지역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신뢰관계를 구축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는 조건 정비를 해야 될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즉 가까운 거리에 누구나 학습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즉 읍에 사는 그 도시부에 사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그 뭐랄까 프로그램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 단위에 사시는 분들, 주변부에 사시는 분들은 교육을 받으려면 1시간씩 기다려서 시내부로 와가지고 수업을 듣고 가셔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경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새롭게 지역사회의 사회적 관계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하버머스, 뭐 존두이,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쭉 해왔는데 실제로 그것은 지자체가 특정한 영역별로 어떤 곳에만 집중적으로 사회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고르게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생활권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완성하고 있는 곳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천시, 또 진안군, 또 공주시가 최근에 이런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전라북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학습관 하나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남원 같은 데도 이제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 단위에는 사실은 평생학습관으로 가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 시설로의 전환 혹은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실제로 행정적으로 부작용하고 있는, 즉 행정적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뭐 마을교육 공동체, 마을학교 등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 속에서도 결국엔 근거리 평생학습센터가 그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의 돌봄과 또 아이들의 방과후 교육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르페브르의 공간의 생산에 나온 얘기입니다.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 혹은 뭐 남원, 장수, 우리는 각각의 고유의 사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마다 사람이 모이고 학습하고 성장해서 관계로 축적되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확보해야 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하나의 그 예시로 제가 지역의 평생학습관과 아동 청소년들의 마을교육 공동체를 연결하는 그런 연계체계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이건 지금 각각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평생학습센터에서 같이 엮어서 공간을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 배움이 뿌리내려 일상의 삶들과 가치 있게 만남으로 학습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함께하는 마을, 지역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영복 선생님이
광명시 평생학습관의 개관을 기념해서 만들었던 시를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교육으로 하여금 삶의 운동이 되게 하라. 봄꽃이 피어나듯 바람이 불듯 소리 없이 곡식이 있듯 변화가 호련히 찾아오게 하라.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는 한국인들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야말로 찬스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이고 공주대학교 교수인 우리 양병창 교수께서요, 이 사항을 서울시와 또 공주대학교를 갖다가 홍보해주는 그러한 기회를 살린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비대면 사회와 근거리 학습관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주제 발표에 대한 토론은 남원시청 강승원 주무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지정 토론을 맡은 남원시청 강승원 주무관입니다. 네, 비대면 사회와 근거리 학습권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신 공주대학교 양병찬 교수님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발표자께서는 강의 서두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새로운 전환을 위한 평생학습체제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한 평생교육의 도전으로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한 생활권 평생학습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비대면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의 발전을 위해 생활권 중심의 근거리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고 관계 형성 및 축적 그리고 지역의 주인으로서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새로 만들지 않고 기존 공간을 만남과 배움의 사회적 공간으로 재생산하여 평생교육법에 근거를 둔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와 활용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남원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 실무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년간의 평생교육 현장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평생교육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크게 변한 건 없다. 그걸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정말 기가의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변화의 속도는 정말 더딥니다. 더디다 보니 특히 올해 같은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원시의 경우 이번 평생교육 위기를 크게 4가지 방식으로 평생학습 채널을 다각화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로는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습 매니저 중심의 소규모 자기주도적 유연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온라인 수업과 학습 동아리 형태의 대면 집합교육을 연계한 블렌디드 학습 방식을 하반기부터는 채택해서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월부터 자격증 온라인 교실을 운영하여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 혜택을 그리고 학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저희 남원시는 위기 모면을 하였고 단기적인 성과로만 본다면 평생교육 위기 극복 사례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까지는 정말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현장에서 봤을 때 발표자님의 생활권에서 근거리 학습권 실천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특히 현재와 같은 비대면 사회에서 우리가 실현해야 할 평생교육의 큰 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2018년부터 전북형 행복학습센터를 전 지자체에서 매년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현장에서 직접 행복학습센터를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본 결과 학습 매니저 중심으로 그 지역, 그 마을에 맞게 일상 속에서 학습과 실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해 팬데믹 상황에서도 초창기 2월, 3월
그 초창기 가장 심했던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는 저희 남원시 19개 마을에서 학습이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걸 보았고, 현재도 지금 원래 10월 말까지인데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좀 연장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대면 사회에서 마을 단위의 근거리 학습권 실천은 꼭 필요하고 앞으로 더욱 확산되어야 함을 몸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지만 생활권에서 근거리 학습권이 실천되려면 이렇게 단순히 양적으로 이렇게 확대만 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거리 학습권의 좋은 사례인 지금 현재 행복학습센터의 경우에도 학습 주체가 자기주도 학습에 익숙하지 않은 거의 그 노령층, 고령층의 그런 수강생과 역량과 경험이 아직은 부족한 학습 매니저, 그 매니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평생교육 역량 강화와 인식 개선 없이는 앞으로 행복학습센터가 지역에 뿌리 내려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과 이것을 논의할 준비가 덜 된 이 자리에서 뭔가 좋은 묘수가 생기긴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발표자님과 같은 전문가 집단과 저희 현장 실무자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님께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한 평생교육 현장 실무자들에게 앞으로 비대면 사회에서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언과 근거리 학습권 실천 방안 등에 대해서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대면 사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뭐 관행적인 그런 온택트 또 온라인 기반의 학습이라는 그런 방향은 앞으로 계속 가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대면의 평생학습을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이 과제이고, 특히 이제 지방 정부들은 그것을 위한 조건 정비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와 같이 학습관을 하나 짓고서 모든 프로그램 거기에서 다 운영하는 그런 식, 문화센터를 대체하는 그런 방식과 또 아카데미, 뭐 단체장께서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것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뭐 한 해 뭐 20회 혹은 뭐 40회 아카데미를 하면서 200명, 300명씩 이렇게 모이는 대중 강연을 하는 것, 이런 관행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셨었는데 두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현재와 같은 프로그램들의 내용들과는 좀 다른 새로운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이제 새로 생겼다는 것은 이제 전주 평생학습센터 평생학습관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고, 저희도 그 동안은 이제 인기 있는 프로그램, 학습자가 많이 오는 프로그램에 강좌를 개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재적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평생교육의 내용을 좀 다원화하고 또 질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 이 현재 기회 요소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학습자 수로 어떤 그 기관이나 아니면 시스템을 평가하던 시대가 지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다양한 프로그램 또 더 다양한 학습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양질 전환의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되고요. 예, 그걸 위해서 두 번째 방향의 말씀이 좀 안정적 지원을 위한 그 지자체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 계속 사업으로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평생교육사들이 그것에 맞추어서 계속 사업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부 중심이 아니고 읍면의 전달 체계를 좀 안정적으로 갖춰가고
거기에서 작은 프로그램들이 누적되기 시작하면 축적되면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에서 소외됐던 그런 면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또 여러 뭐 다문화 가정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에 이제 대면의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제가 줬지 않습니까? 그때 작은 배움의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학습자를 계속 늘리는 개념이 아니고 학습의 소집단들을 어떻게 다양하고 또 팽창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양질 전환의 핵심일 겁니다. 학습 동아리 사업을 많이 합니다. 다 지자체마다 없는 곳이 없고요. 그런데 좀 더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더 다양한 학습 집단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들이 내용의 다양화와 또 지속성과 또 관계 만들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태계를 만드는 평생교육 실천 또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의 전개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좀 자신 있게 더 많은 학습자가 아니고 더 다양한 학습자 또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속하는 것, 이런 체계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